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집 43페이지 618조를 보시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쪽은 어떤 물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도 될 수가 있죠. 목적물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이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은 차임, 그 대가, 사용 수익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요. 그래서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에서도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임대할 권한을 취득해서 임대 주면 되는 것이고, 설사 임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적인 임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하게만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단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있다고 기망해가지고 속였는데 사용 수익해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도 가능하고 형사적으로 이제 사규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이행 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용 수익하게 해주다가 드디어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거 내 물건이다. 너 지금 누구 허락, 내 허락 맡아야지. 너 저 다른 사람 허락 맡아가지고 이거 사용 수익하는 건 할 수 없다. 돌려달라. 라고 해서 권리 주장을 했을 때, 돌려달라고 해서 주는 거가 아니라 일단 돌려달라고 권리 주장만 했을 때 그것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임대인의 이행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건 이행 불능이 됐다고 해요. 권리 주장만 했더라도.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 또는 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하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계속 사용으로 인한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그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런 그 사용이익 청구나 이런 것을 임차인에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시 그냥 그 사용 수익에 해줘가지고 기간이 만료해서 종료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설사 임대인이 그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기해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이익 반환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주인이 잘 모르고 자기 땅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국가 소유 토지를 공무원들이 이거 국가 소유주의
소유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뭐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이제 진정한 소유자에게 결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고.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걸 이제 그 어디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는 수선해 줘야 되죠.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선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임대차는 임대차예요. 예. 그런데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에서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도 임차인이 하기로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면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임대차는 본질적으로 그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수선, 큰 수선은 설사 이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라고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했더라도 대수선은 임대인이 해요. 예,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 측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야 되겠죠.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도 임차인이 한다. 예,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이 해야 될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그에 지출한 비용, 이걸 이제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를 즉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즉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야지 상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종료 시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즉시 지출한 즉시 상환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해야 지출을 했어야 될 거니까 바로. 자, 그럼 임차인은 어떤 의무를 지는가? 차임지급 의무. 두 번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 또는 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그 특별히 그렇게 용법을 계약으로 정하면은 그 계약에 정해진 대로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의 법상 근거는 654조하고 610조예요. 여기 654조를 보세요. 46페이지. 준용 규정이라고 제목이 붙여가지고 610조 1항, 615조 내지 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10조를 보시죠. 610조는 이 임대차는 민법의 이 7절인데 610조는 6절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10조를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항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의무 위반 용법에 의한 그 사용 수익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임대인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은 임대인은 이 손해배상을 원래는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하게 617조에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손해배상 비용 상환 청구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는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요 규정 617조의 규정이 654조에 의해서 임대차에도 준용이 되니까 이런 의무로 임차인이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내에 물건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재가 한 가지 빠뜨려졌어요.
그 근거로 괄호 안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654조고 610조만 적어놨는데 617조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6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건 617조의 근거가 17조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통지 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예요. 자,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임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뭐 임대인 측에서 그러겠죠. 반면에 또 감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그 감액과 관련해서 627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죠. 일부 멸실했을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감액 청구권이고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6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임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 하죠. 그럼 상임법은 뭘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이 증감 청구권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택임대차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5%까지만 이런 그 증감 청구권 행사할 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과 뭐 부담이 증대됐다고 하더라도 차임의 5%까지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한번 이렇게 약정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감 청구권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5%보다는 높아요. 9%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임법하고 같고, 그 다음에 상임법상 임대차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차에는 5년의 기간 동안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만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더 갱신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2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또 더 하고 싶으면 또 한번 1년까지 더 갱신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차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럴 때도 차임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임이 연체를 해가지고 그 연체 액수가 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기의 차임액이라는 게 뭐냐? 차임을 매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했으면은 1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어느 달에 50만 원 연체하고 그 다음 달에 20만 원 연체하고 그 다음 달에 또 20만 원 연체하고 그러면 해지 못해요. 9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달에 2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때 바로 해지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관련 채권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물건을 압류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한 임대인의 채권 대표적인 것이 차임이죠. 예, 이 차임에 기해 가지고 차임을 받으려고 하는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은 그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한 뭐 물건이랄지 임대차 목적 토지에 그 임차인이 세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압류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경매해 가지고 거기서 대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압류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그 목적물의 경매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채권자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당권자다 하면은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9명이 압류했고 저당권자도 저당권에 기해서 압류했을 때 저당권자가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의 대가가 1억이었다. 근데 저당권자가 9천만 원이다. 저당 그 피담보 채권이 하면은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9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먼저 1순위가 저당권자니까. 그런데 그래서 압류만 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임대차 관련 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물건들을 압류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당권자나 이런 우선 변제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그 전에는 없었지만은 그런 특별한 효력을 주고 있는 거죠. 임대차 관련 채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압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경매, 압류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압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경매해서 그 대금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기관의 이제 강제적 행위죠. 보통 법원 또는 뭐 그 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하는 경우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뭐 100년, 뭐 1000년, 뭐 무한으로 한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위법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자,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635조가 답을 주고 있어요. 1항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해지 효력은 그로부터 뭐 동산 같은 경우는 5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할 때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1월 지나면은 종료 효력이 임대차 계약 종료 효력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하는 경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뭐 10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 최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나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는 10일, 뭐 10개월 이렇게 정하면은 자, 화면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상임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주임법에서는 2년, 상임법에서는 1년으로 보는 겁니다. 10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임법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나 10일로 했지 않느냐. 저기 기간 다 됐으니까 난 나가겠다. 우리 임대차 끝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처분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 기간이 제한되는 거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를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거나 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거나 이런 게 처분인데, 임대를 해주는 것은 물건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임대차를 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으면은 그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행위, 권한 행위 없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무권 대리 행위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기 3편 민법 총칙에서 대리 행위, 그다음에 무권 대리, 이것들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언제 종료가 되느냐, 임대차 계약이, 그리고 그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 보겠습니다. 먼저 종료 원인, 이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합의 해지, 당사자들이 뭐 임대차 기간 뭐 5년으로 정하거나 뭐 100년으로 정하거나 했더라도 중간에 2년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해지합시다라고 합의하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 순간. 또는 뭐 5일, 이 해지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종료하기로 합시다 하면 그렇게 약정한 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합의 해제하고 같은 거죠.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거나 하는 거. 자, 두 번째, 기간이 만료하면은 종료하죠. 임대차 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임대차를 기간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가 갱신될 수 있어요. 기간 만료하니까 우리 또 1년 더 하기로 합시다 하고 이런 걸 합의 갱신. 그다음에 법정 갱신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보시면 아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 이건 이제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은 또 갱신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전 임대차 기간만큼. 이건 이제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그런데 이것도 교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 종에 그 교재 읽어보시면 된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하지만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 이 갱신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매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임대인이 통고 시는 6월, 임차인이 통고 시는 1월이 경과하면은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해지 통고가 아니라 이런 걸 해지라고, 통고 즉시 종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그럴 때 임대인이 해지해버리면 바로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 종료가 있습니다. 이건 기간 만료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통고도 없어도 당연히 종료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을 해버렸다. 이런 걸 당연히 임대차 관계는 종료됩니다. 멸실되는 순간으로. 또 그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럴 때도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통고가 없더라도. 자, 그러면 임대차 종료 효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그리고 임대인은 그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었다면은 보증금을 반대로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되고, 이 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비를 임차인이 지출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임차인은 유익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봅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은 자기가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은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 이것도 나중에 봅니다. 다음 화면에서. 그 다음에 이 한쪽이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그 한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종료되거나 또는 뭐 담보 책임 중에서 또 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목적물이 훼손되었다거나 또는 아예 그 목적물이 멸실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당연 종료되죠. 예, 이럴 때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목적물이 훼손된 상태로 반환할 때 이때는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 위반이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임대차 해지에서의 임차인의 원상 회복은 548조 해제에 있어서 각 당사자 원상 회복 의무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말은 원상 회복이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상 해제에서와 같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앞으로 장래의 법률 관계가 그 소멸되는 거니까 그 청산할 의무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목적물 반환도 청산 의무의 일환일 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원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예, 그건 다시 654조 때문입니다. 준용규칙 보시면은 제 610조 1항 615조 내지 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의 일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615조를 보세요. 이건 사용대차에 있는 조항인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예,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는 물건을 빌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용대차는 이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 사용대차 차주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61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물건의 상태를 원상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 의미인데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의 용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모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까지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용법의 통상적인 용법에 사용한 대로 그대로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한 후에 반환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 됐을 때 그때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 그럼 이때에는 임차인이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 위반이 아닌가가 문제가 돼요. 일단 목적물 상태가 일단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무 위반이 되려면은 이건 담보 책임입니까? 채무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이 속하죠. 이런 책임을 묻는 담보 책임은 없죠. 예,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그 매도인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예, 임대차에 있어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대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그 원상 회복 반환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데 채무 불이행의 요건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목적물 반환 의무 위반이다라고 임대인 측에서 주장하면은 임차인 측에서 나는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다라고 열심히 또 법원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다툴 거 아닙니까? 즉 고의 과실이 없다. 훼손된 상태에 있는 것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고의 과실이 없다라고 열심히 주장할 거예요. 또는 나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됐을 때, 그럴 경우에도 나는 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3자의 제3자가 방화를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불에 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양자가 어떤 법률 요건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 없다
또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귀책사유 같은 경우 고유과실 귀책사유라고 하죠. 예, 이랬을 때 유용한 개념이 증명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다퉜는데 그게 어떤 쪽이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어떤 쪽에다가 불이익하게 판단되는지 어떤 쪽에 불이익이 부과되는지를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고의과실 목적물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명책임은 어떤 쪽이 질까요? 그게 불분명할 때, 예, 그럴 때는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던 임차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이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물을 그 반환 거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 수익에 대한 권한까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포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에 따른 그런 이익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적물 반환 의무도 반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환을 거절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가능한데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이제 종료돼서 임대차가 종료됐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게 이사는 다 마치고 뭐 짐 하나 보따리 하나 정도만 놔두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사를 안 하고 목적물 반환 보증금 반환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사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요건 그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임대차 기간과 그 전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또 상대방에게 반환해주고 상대방은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 지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둘이 상계가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문을 잠궈두고 뭐 보따리 한 개배 정도만 놔두는 거 이런 상태를 법적으로는 이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신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반환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예,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차했는데 그 건물에 필요한 증축을 했달지 이런 거. 예, 구체적인 사항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유익비 상환 청구의 근거 법조항은 626조 2항이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유익비를 말씀드렸는데 이전 화면에서 본 필요비라는 거 있죠. 예, 필요비는 유익비하고 다른 점이 물론 그 개념도 다릅니다만은 지출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그리고 626조 2항 보시면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다음에 유익비로 인해서 그 물건의 가액이 증가해야 돼요.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그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양자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게 화면에도 나와 있고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게 이런 청구권은 목적물 반환 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7월이 돼서야 그때야 그때 필요비
저기 지출한 거 있으니까 그거 반환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기각당합니다. 유익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증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액 뭐 1억 원 또는 뭐 1,000만 원 반환해라, 이렇게 상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면은 이미 6월이 지나버렸으면은 기각당합니다. 목적물 반환한 때로부터 6월. 예, 유의하셔야죠. 또 목적물 임대차 종료 후부터 6월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했더라도 목적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동시행 항변이나 뭐 이런 이유로. 그래서 반환일로부터 6월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6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예,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속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결합되긴 하였는데 그 구성 부분이 될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지는 않은 물건을 말해요. 구성 부분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죠. 유익비나 필요비. 그리고 여기서 사용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비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가 해야 돼요. 자, 임차인의 주관적이고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대차의 경우에 전차인도 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다시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물건을 임대해 줬는데 그 물건을 임차인이 다시 전차인 다른 사람에게, 여기가 갑, 을,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전대차 관계라고 하고, 예. 이 사람을 이제 이 전대차 관계에서 임대해 줬으니까 전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대차에서는 이 갑을 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있고 을병 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전대차 관계는 또 엄밀하고 말하면 임대차죠, 결국은.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전차인이 병이 이 갑에게도, 을에게는 물론 임대차 관계가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갑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647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니까 병이 을과 관계해서 이 646조의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은 을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갑과 관계에서는 647조의 요건이 충족되면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냐? 예, 보기로 하죠. 647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예, 전대는 요 임차인이 을이 병에게 전대하는 것은 마음대로 전대하는 게 아니라 갑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나 전대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지 않고 했을 때는 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그건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갑이 그것이 무효라고, 갑에 대해서는 유효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을병 간에는 유효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적법하게 전대했다는 말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을병간의 임대차, 그게 전대차죠. 예, 그것이 종료하면은 갑에게, 병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예, 갑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함과 같다. 예,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보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6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하면, 예, 건물이나 수목은 나무를 말하죠. 그 다음에 다른 지상 시설이 현존하면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여기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간이 그러면 약정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그때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종료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그냥 해지 통고에서 했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그 현존하면 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뭐 허가를 받지 못했다거나 건축 허가나 이런 거 받지 못하고 건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관계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안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646조에서 그냥 그 임대차의 종료 시에라고만 돼 있지만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6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재하고 그다음에 법조항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52조를 보세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제 627조 뭐 쭉 나와 있죠. 몇 조 그리고 제 마지막에 제 643조 내지 647조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에 없다. 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646조하고 647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항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역시 643조부터 쭉 644조, 뭐 645조까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이 강행 규정 652조의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위반해 가지고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약정하면은 이런 약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그 수선 의무 같은 거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은 가능해요. 652조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음에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 임차인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약정도 가능해요. 652조에 또 그걸 금지하지 않거든요. 유익비나 필요비 이런 상환 청구권은 6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652조의 범위에는 626조는 안 들어가 있죠. 627조부터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규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